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의학 정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2025년 돼서 두 번째 방송인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뒷목 통증, 목 디스크와 관련된 운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목 디스크에 대한 좀 치료들, 그리고 증상들, 이런 것들로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에 라이브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댓글이나 우리 비욘디 공식 메일이나 혹은 저희 연세산돌병원 채널인 산돌TV 통해서도 얼마든지 질문 주시면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감자칩 매니아님께서 벌써부터 질문을 주셨네요. 저는 30대 남성인데 30대라고 하셔가지고 요즘 그 유명하신 유튜버의 말투 같기도 한데 벌써 어깨가 저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던데요. 그렇죠. 30대부터 또 저리는 경우가 요즘은 많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목 디스크 그리고 경추 협착증, 목 협착증이죠.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뭐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50-60대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냥 30대, 20대도 당연히 생길 수 있고 지인이 신경통이라고 디스크일 수도 있다고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밤에 찌릿찌릿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자칩 매니아님께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어깨에서부터 팔까지고 저리는 통증들이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병이 디스크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일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을 좀 잘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순서대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슬라이드 보면서 본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 보죠. 방금 질문해 주셨던 내용하고 같죠? 어깨, 팔이 저리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달 방송 일정은 목요일, 수요일 6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2월 달에도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깨, 팔 저림 그림으로 표시를 했어요. 네. 저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저려오는 통증들이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을 내원하실 때 이제 굉장히 통증이 심한 상태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감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오늘은 사실은 이 감별 진단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약간 한 가지 병에 포커스를 좀 맞췄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은 어깨, 팔이 저리면은 어떤 병을 의심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훑어보도록 할게요. 어깨 팔 저림은 엉덩이 다리 저림처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깨 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깨 팔만큼 많이 또 아파하시는 데가 어디냐면은 날개뼈예요. 날개축지라고도 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로 이 말씀을 더 많이 하셔서 나는 뭐 뒷목보다는 어깨 팔이 많이 아파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게 되는데 아마 요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좀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목 디스크와 관련된 것들 이걸 경추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척추에서 목에 해당되는 척추뼈를 경추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추 질환이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 디스크를 경추 디스크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똑같이 협착증이 생기는 것을 경추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추 질환뿐만이 아니라 어깨 이 견관절 질환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아니면 힘줄염이라든지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있어도 상당히 밤에 야간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욱신거리고 아프게 되고 팔을 어찌할 줄 모르고 어깨를 어찌할 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위팔 쪽 통증을 많이 어깨 질환들도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깨뿐만이 아니라 요렇게 좀 내려와서 위쪽 팔까지 욱신거리게 되는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드물긴 하지만 상완신경총 질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겨드랑이 쪽으로 팔신경 얼기, 바로 상완신경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염증이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도 어깨 팔 저림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질환들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는 팔꿈치 자체에서 생기는 신경통증들, 그리고 또 힘줄염, 그리고 기타 내과적인 질환도 어깨나 팔 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에서 발까지 저리고 통증이 있으면 다양한 병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분들하고 저희가 의사들이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 "어깨가 아파요. 양쪽 어깨가 너무 아파요."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모호할 때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자, 제가 제 몸을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사들은 이제 어깨를 이 부분을 어깨 관절로 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깨로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구별을 좀 금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요 부분, 그쵸. 목에서 내려오는 이 어깨하고 목하고 요 사이, 이 부분을 환자분들이 되게 헷갈려하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어깨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견관절 질환은 이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목과 사이에 이 구간도 어깨로 여겨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우리가 오늘은 그냥 어깨로 통칭해 갖고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경추 질환, 바로 목 디스크 질환하고 관련된 것들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경추라고 하는 뼈가 목뼈이잖아요, 척추에. 그러다 보니까 목 디스크, 경추 협착증,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 또는 신경종양이나 척수 질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저림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목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및 팔 저림의 가장 많은 원인이고, 흔한 원인을 목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김철희 님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는 날개 쪽지가 아픈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프기보다는 한쪽이 좀 유난히 튀어나왔고 "잘 때 누워도 조금 불편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질환은 약간 목 디스크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 부분이 있죠. 예.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어깨 팔까지의 통증이 존재한다면 경추 질환인 목 디스크도 의심해 봐야 되지만, 어깨 자체에서 생기는 병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별이 좀 필요해요. 날개 축지 아픈 것도 목 디스크도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증보다는 좀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비대칭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정말로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엑스레이상에서 비대칭이 거의 확실하다면은 다른 질환들이 몇 가지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어깨에 들어가는 힘줄들은 모두 척추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가운데 중앙선에 있는 척추뼈를 따라서 힘줄이 이 경관절 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심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문 상황을 봤을 때는 느낌이 드는 거는 목 디스크보다는 약간 어깨 쪽 질환에 가까워 보입니다. 제가 어깨 질환하고 목 디스크하고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반드시는 아닌데요. 반드시는 아닌데, 첫 번째가 목 디스크나 목 때문에, 경추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통증이
타고 내려오는데 관절의 두 마디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목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0% 이상이라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자 보세요. 어깨, 위팔, 팔꿈치, 아랫팔, 손이 있잖아요. 근데 어깨, 팔꿈치, 손목을 다 통과하면서 내려오면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이 목 디스크나 경추 협착증과 같은 경추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어깨 질환하고 경추 질환하고 구별을 하는 방법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어깨 질환은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깨를 못 올리셔서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자세로 병원에 들어오세요. 하지만 목 디스크 질환은 아주 심하면 목 디스크나 목 협착증이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오세요. 예. 이러고 있으면 팔이 덜 저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감별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만일 내 가족이 그러면 한번 좀 판단해 보시면은 감을 쪼끔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와서 한번 볼게요. 김숙자 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은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이 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뒷목을 마사지해 주면 한결 나아진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은 뼈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상부 쪽에 있는 디스크 질환은 두통과 연관통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형 두통이나 아니면 후두신경통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목의 배열이 나쁘거나 디스크의 상태가 나쁘게 돼서 뒷목을 지지해 주고 있는 여러 근육들이 긴장감을 많이 더하거나 아니면은 피로감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후두부, 뒤통수 쪽으로 이게 다 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김숙자 님의 질문에는 네,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목 디스크, 목 협착증은 아무래도 그래도 어깨, 팔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발병 기전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 얘기했던 대로 이 3번 뼈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두통이라든지 후두부, 뒤통수 쪽 통증, 그리고 그냥 긴장형 두통, 양쪽 머리로 지끈거리는 두통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 4번, 5번, 6번 이렇게는 대부분 뒷목 통증이나 아니면 5, 6, 7부터는 팔저림의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깨라고 하는 게 이 견관절이 아니라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부분, 여기도 어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어깨거든요. 그 부분은 목 디스크하고 연관성이 많고요. 특히 6번, 7번, 또 흉추 1번까지는 날개 쭉지하고도 통증이 관련돼서 환자분들이 날개뼈 혹은 등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은 생기는 기전이 나이가 드는 퇴행성 질환임은 분명한데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노트북 사용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점점 나이대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퇴행성 질환의 경향을 가지고 있고 디스크의 성분의 변화가 생기면서 반복적인 사용과 잘못된 자세로 손상을 받게 되어 이 디스크가 신경 뿌리를 자극하면서 통증과 증상이 발생하는 거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 담당하는 신경 뿌리나 위치한 디스크의 레벨에 따라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의 양상이 좀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어깨 팔저림으로 오시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호발 부위인 5번, 6번과 6번, 7번 디스크랑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어깨 팔저림 및 통증이 병원에 오시는 가장 흔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 디스크는 정리를 해보면 허리 디스크랑 비슷하죠. 네, 같은 계열의 병인 거고 메커니즘도 똑같아요. 발병 기전도. 그래서 똑같이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병이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서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어깨에서 팔, 손끝까지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에요. 환자분들이 "저는 저리지는 않아요. 그냥 아파요."라고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욱신욱신거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전기가 오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묵직하게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린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를 구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리면서 아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의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여 가지고 어찌 되었든 간에 신경 뿌리병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다가 점점 내려와서 손끝까지 가게 되어 있고요. 치료의 과정 중에서 이런 팔과 같은 큰 위쪽 통증은 좋아지고 나중에 후유증으로 손끝 저림이나 이 손저림이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내려오는 통증은 하나의 통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경 뿌리가 눌리게 돼서 내려오는 통증을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방사통이라고 해요. 방사통.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면 radiating pain이라고 되어 있죠. 내려오는, 방사하는 듯한 내려오는 통증이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팔저림의 어떤 부분이 목 디스크에 몇 번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신경 뿌리에 몇 번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의과대학 책에서 발췌를 한 건데 너무너무 유명한 신경 분절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본과 1학년 때 이걸 꼭 외워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신경외과 의사나 신경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의사들도 나중에 진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참조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그림으로 보면은 손가락이 되게 재밌죠.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그다음 검지 세 번째, 네 번째 새끼손가락 이렇게 보면은 6번, 7번, 8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요.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경 분포를 갖고 있으니까 '아 내가 엄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아 6 번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딱 보시면 이 엄지를 따라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6번 신경하고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증이 내려오는 거고 뒤에서 보아도 6번 신경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지까지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7번 신경은 어떤가요? 7번 신경은. 7번 신경은 어떻게 보면 목에 없어요. 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예. 목 쪽에는 뭔가 표현이 안 되어 있고 거의 뭐 어깨에서 출발을 해서 위팔의 뒤쪽 부분으로 해서 뒤편으로 와서 이 손가락 2개까지 검지하고 세 번째 손가락까지 내려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아래는 이렇게 8번 신경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6, 7, 8번 신경들은 대부분 어느 거하고 영향을 받는 거죠? 결국에 어깨 팔저림 통증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의 신경 뿌리는 하나가 더 있어서 8번 신경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8번 신경과 흉추 1 번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8번 신경 뿌리 같은 경우에는 흉추 7 번하고 흉추 1 번하고 경추 7번 사이에 신경공허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날개축 통증이라든지 혹은 이쪽 저림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나는 이게 다 아픈데?'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나는 이게 다 아픈데 그럼 나 어떻게 된 거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이 한 개만 눌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주행하는 내려가는 과정 중에서 자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순서대로 번호대로 나갈 거예요. 2 번, 3 번, 4 번, 5번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6, 7, 8 이렇게 나갈 텐데
6번이 나가는 레벨에서 7번하고 8번도 함께 존재하겠죠. 거기에서 많이 눌리게 되면은 똑같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가운데 중심에서는 공통으로 눌리는 부분은 없고 각각 6번이 나가는 신경구멍, 7번이 나가는 신경구멍, 8번이 나가는 신경구멍에서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각각의 레벨에서 단독으로 눌릴 수 있어요. 또 가운데에서 함께 눌리기도 하고 바깥쪽에서 각각 눌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합이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는 상당히 다양한 조합으로 병을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는 오히려 비수술적 치료를 할 때는 의사들이 고민을 할 게 특별히 없는데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는 고민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과연 여기 하나만 해도 좋아질까? 두 개를 해야 될까? 세 개를 해야 할까? 어디까지 수술을 해줘야 될까? 수술의 방법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어떠한 면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은 아,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아까 김숙자님께서 질문 주셨잖아요.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 올 수 있냐고요. 보세요. 2번, 3번, 4번, 5번은 후두부 뒤쪽에 신경 분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후두부 통증도 목 디스크 때문에 올 수 있고 이쪽으로 생기는 두통 때문에 통증 때문에 이어지는 머리에 띠를 두르듯 긴장형 두통도 생길 수 있고 후두신경통도 함께 동반되다 보면은 눈가나 아니면 이마 사이까지도 통증도 연관통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 디스크는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어깨 팔저림의 원인이 정말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사실상 오늘 내용이 그렇잖아요. 어깨팔 저리고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였었지 뭐가 원인일까요?는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로 본론으로 이제 넘어온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를 왜 그럴까요?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됐는데 왜 그럴까요?로 얘기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중간에 한번 질문 두 개를 받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456번 님께서 네, 456번 왠지 그 번호가 나오니까 요즘 핫한 그 오징어 게임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456번 님께서 저도 머리 아플 때 뒷목 마사지하면 좀 시원한데 혹시 어떻게 마사지하면 좋을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목은 커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가로 마사지를 하거나 할 때도 항상 중요한 게 목의 커브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긋하게 마사지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목에 통증이 있을 때는 목비근이라고 해서 목의 양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 부분도 같이 마사지를 해 주는 게 좋아요. 손으로 마사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우면 약간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리프팅 기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탄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고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오듯이 해 주셔도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은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하게 신전시켜서 마사지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결을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후두부에 튀어나온 뼈와 여기 오목하게 쏙 들어가져 있는 그 사이 구간을 신전을 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밀어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권희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권희님 거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팔이 항상 저리고 가는데 팔을 저리고 하면 이걸 증상의 예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방법은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네. 만일에 경추질환인 목 디스크나 협착증이 원인이라면은 오늘 방송은 끝까지 보시면서 어떠한 형태로 치료하고 예방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깨 질환도 사실상 조금 비슷해서
음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목의 원인이 있다면 커브를 잘 인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목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어깨 질환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운동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어떤 팔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있어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팔꿈치와 관련된 만일 통증 때문이라면은 대부분 힘줄이 짧아져서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요렇게 당겨서 해 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 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림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넘어와 가지고 자, 어떤 형태로 내가 이렇게 어깨팔이 저리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팔저림과 통증이 있으면 병원을 꼭 가셔야 됩니다. 자가 진단으로 스스로 낫게 하는 것보다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뒷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나 이렇게 축을 따라서 생기는 통증은 잠깐 쉬어도 좋아지는 경향이 충분히 있는데 다리 저림, 팔 저림과 같이 신경 뿌리를 누를 수 있어서 생기는 병들은 스스로 좋아지지 않을 수 있고 시기를 놓치면 잘못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병원을 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이 엑스레이 검사를 찍을 때 왜 찍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어떤 분들은 "아 그거 좀 안 찍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척추 사이의 간격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골극이나 골화된 병변을 감별해 줄 수 있고 각도와 커브를 측정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CT나 MRI나 초음파는 환자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는 가서 보시면 자 앞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돌리세요. 숙이세요. 뒤로 젖히세요. 뭐 입을 벌리세요. 갖가지 모션을 갖고 찍게 되거든요. 그때 생기는 움직임과 각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커브의 모양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커브의 기본값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척추가 일자인 사람인지 아니면 타고난 커브가 많은 사람인지도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 사진뿐만이 아니라 어깨 사진과 같은 것도 같이 촬영을 해서 석회가 끼어져 있는 건염이 의심되든지 아니면 어깨 관절에 견봉이라고 있는 뼈가 많이 돌출되고 날카로워서 충돌 증후군이 의심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간별 진단을 통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경추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어깨 쪽에 가까운지도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다음에는 어떤 걸 할까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깨 팔저림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초기 단계에 약을 처방하거나 그러면은 "아 나는 그 약 먹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진통제잖아요. 진통제는 못 느끼게 하는 건데 그러면 원인이 해결된 건 아니니까 "원인에 대한 해결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깨 팔저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스스로 나을 수 있는 기능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라고 하는 거나 협착도 통증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1 차적으로는 염증이 원인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 염증을 자가로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염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염증을 줄여준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소염제는 자동으로 진통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염 진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소염 진통제하고 진통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소염 진통제이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첫 번째로 복용하게 되고요. 근육 이완제나 신경병증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통증의 역치를 낮추어서 조절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주사를 맞든 대부분 같이 시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이고 초기 단계에서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본 원인 치료가 아니야. 이건 그냥 진통제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복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독으로 복용한다기보다는 복합요법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복용해 주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소염제를 여러 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소염제는 2배로 3배로 먹는다고 효과가 2~3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만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와 그다음 근이완제, 또 순수한 진통제들 혹은 신경병증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복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합요법을 선호하게 되고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예요. 예. 목 디스크가 생기면 가장 많이 하는 치료죠. 그래서 물리치료가 있는데 종류도 많고 구성이 많은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면은 뭐 같죠? 첫 번째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같은지 아실 것 같으면은 대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 하나죠. 예.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치료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바로 도수요법이죠. 도수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열 치료, 그다음에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기계 물리 치료 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일반 물리 치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열 치료예요. 통증에서는 표층열, 심층열, 그러니까 열이 어디까지 도달해 가지고 치료를 해 주느냐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섭파나 자기장을 이용하는 기계 물리 치료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사용하지는 않고 복합요법을 선호하게 됩니다. 섞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은 목 디스크에서 견인 치료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 디스크랑 목 협착증은 사실 거의 비슷한 병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서 허리에서처럼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전방전이증, 디스크 이런 식으로 구별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구조가 허리처럼 큰 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뼈가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거라서 그래서 견인요법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충격파나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도수치료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복합요법을 선호하게 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물리치료 정도까지는 우리가 크게 문제시되는 경우가 없는데 견인이나 재활도수 치료는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1차 의원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나는 그 치료를 받고 나서 더 아파졌어. 나는 원래 뒷목만 아파서 갔는데 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팔저림이 생겼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나쁜 시야가 생겨서 다음에 이런 치료를 권유할 때 나는 그거 안 할래요. 라고 말하시는 환자분도 상당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견인 치료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요즘은 병원에서 하는 견인 치료도 있겠지만 도수요법도 일종의 견인 치료인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의 손으로
이제 해부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서 치료적인 움직임으로 견인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도수요법도 견인 치료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자가 견인기가 있잖아요. 집에 목 디스크 환자분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홈쇼핑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저희가 포털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견인기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효과를 보일 수도 있고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견인 치료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무게를 이용해서 당겨 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간 디스크가 늘어나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짜부러들어서 협착증이 된 거죠. 좁잖아요. 그러면 당겨 주면서 '추간공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중심 쪽에서 가운데 쪽에서 여러 개의 신경 뿌리와 신경 줄기 자체가 눌리는 경우에는 요렇게 들어가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 추간공 쪽이 문제여서 추간공으로 신경 뿌리가 나가는데 요 신경 뿌리를 그 공간을 넓혀 줘서 신경 뿌리가 안 눌리게 하는 것도 견인 치료로서 가져볼 수 있는 효과인데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만일에 요 디스크가 쪼끔 찢어져 있었어요. 근데 당기게 돼서 더 찢어지게 되면 수액이 탈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이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왔는데 압력이 높은 디스크예요. 그래서 막 '아 난 뭐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되어 있어.' 딱 이런 상태인데 살짝 당기게 되면은 그 압력 때문에 돌출되면서 주변부 신경을 누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견인 치료는 반드시 의사하고 상태를 평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가로 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쪼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병원에서도 견인 치료가 합당할 것 같아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환자분들이 "아 뭐 땡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세게 해 보세요." 하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매번 치료사들이 "안 됩니다. 쪼끔씩 쪼끔씩 올려야 되고 원장님하고 상의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 급한 게 있잖아요. 아이 무슨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간질간질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지긋하게 올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견인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랑 상의를 해 하시는 게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미세한 통증이 느껴지면은 바로 의료진에게 치료사에게 혹은 의사에게 알려 주어서 바로 이 견인 치료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도수요법은 치료사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계속 통증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이완과 수축을 반복시키니까 단순 견인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면이 있을 수는 있고 이러한 부작용으로부터 조금 더 보호되는 면이 있기는 있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견인 치료든 도수요법은 반드시 전문의랑 상의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척추관절 때문에 병원 가게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치료죠. 예, 주사요법입니다. 주사 치료는 우리가 어깨 팔저림이 생겼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권유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약이든 뭐 견인 치료든 어찌 되었든 간에 통증의 1 차적인 원인은 가장 흔한 게 바로 염증이거든요. 그 염증을 가장 빨리 치료해 줄 수 있는 거는 염증 부위에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곳에다가 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 치료가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어서 어깨 팔전임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흔히 하는 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사 치료는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환자의 통증이 근막이나 그런 부분이 원인이라면 근막 통증 주사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약해진 부분에 아니면 딱딱해진 인대와 힘줄 사이에서 폭착이 되었거나 그렇다면 증식 치료나 인대 강화 치료인 프롤로 요법을 해주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신경 자체를 뭔가 염증이 발생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인이라면 가장 많이 시행하게 되는 신경 차단술이 가장 주사 치료의 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는 후진의 측지 차단술과 경막외 차단술인데요. 후진의 측지 차단술은 주변부에 치료를 하는 거라서 주사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막외 신경 차단술은 상당히 깊은 부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호하시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MBB까지만 시행을 하고 에피드럴 블럭인 경막의 차단술은 실제로 잘 하시지 않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늘로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근 차단술은 허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목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쪽에서 신경근 차단술을 하기가 어렵고 만일 하게 된다면 옆이나 앞쪽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혈관도 많고 주변에 연부 조직에 주요한 구조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추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깨 파이저림이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후진의 측지 차단술이나 프롤로 치료 등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하고 병원에 가면 흔히 하는 거예요. 약물, 물리치료, 재활도수요법들, 그리고 또 주사치료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MRI 검사를 바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기본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검사인 퇴행성 질환의 유무 상태를 볼 수 있는 신경 압박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MRI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치료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MRI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 달 동안 견인 치료를 받아오셨어요. 근데 호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MRI 찍었더니 섬유륜 파열이 상당히 심해서 굉장히 불완전한 디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인 치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견인은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안정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하고 치료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엑스레이에서는 이 상태를 확실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받던 치료가 혹은 반대 방향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랑 기본적인 이학적 검사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치료에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심각한 수준의 통증, 너무 아파서 못 살겠다 할 때는 앞에 걸 다 건너뛰고 MRI로 바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MRI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주사 치료를 하거나 정확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시술이나 수술과 같은 치료적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가장 골드 스탠다드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MRI까지 찍었습니다. 찍었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했어요. 이제 치료 방향성이 결정이 됐죠. 디스크가 어떻는지도 알았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치료 방법은 이제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것들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고 나머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는 않아요. 목에는 좀 카테터의 종류도 많다 보니까 다양한 이름의 시술들이 있는데 목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카테터를 이용한 비수술적인 치료이고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경막의 카테터 시술입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곳에 약물을 어떤 의미에선 더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에너지원인 고주파 등을 사용을 해서
감압을 시행해 볼 수도 있고, 또 카테터를 이용한 유착 박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 가장 많이 하는 치료 방법인데, 큰 주사 바늘 같은 거를 이용해서 목에 있는 틈이 있거든요. 거기에 후궁관에 위치를 한 다음에 카테터라고 하는 관을 넣어서 MRI상 보였던 가장 의심이 되는 해당 부위에 약물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늘로는 우리가 딜리버리하고 전달해 줄 수 없는 곳에 전달된다는 효과가 있고, 내가 10개의 약물을 예를 들어서 보낸다면 앞에 말했던 후진의 특지 신경 차단술과 같은 MBB 같은 주사는 10개가 스며들어가서 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보이게 되는데, 카테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10개를 원하는 곳에 9개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는 다른 질환들, 허리 디스크 질환에 비해서나 아니면 엉덩이 질환에 비해서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를 상당히 보이는 편이에요. 영상 소견에서는 매우 나쁘고, 야, 이건 안 되겠는데 싶었는데도 효과를 보여서 저희들 의사들도 좀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낫는구나 싶은 경우가 있을 정도로 호전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통증에서는 이렇게 시술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봅니다. 하지만 시술은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요. 또 병변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치료될 것 같고 수술하기엔 좀 아까워서 주사로는 효과가 없는 분이고 아프기 때문에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굉장히 미안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 있는 전문의와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목 디스크의 내시경 수술도 거의 보편화가 돼서 표준적인 치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척추 내시경 수술과 전방으로 시행하는 경추체 유압술이나 인공 디스크, 그 뒤쪽으로 시행하게 되는 유압술이나 고정술, 성형술들이 있는데 병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척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경추의 근육과 인대가 보호되기 때문에 최소 침습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후방 접근 방법으로는 디스크 제거에 한계가 있어서 허리에서처럼 굉장히 대부분의 것을 대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방 유압술이 꼭 필요한 환자한테는 내시경적 수술보다는 전방 유압술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래도 점점 기술적인 발전을 많이 일으켜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이 유압술하고 인공 디스크는 뭐가 다르냐? 다 앞쪽으로 이렇게 수술했다던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는 수술적인 방법과 접근법은 같은 거고요. 고정하는 방법인지 움직임을 유지하는지 사용하는 기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압술은 척추 및 척수 손상이 있고 광범위한 감압이나 신경 척수 병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유압술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젊은 연령에서 퇴행이 거의 없고 움직임을 보존할 때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어깨 팔저림과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경추 질환이고, 단계별로 치료하는데 비교적 타 질환에 비해서는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통증이나 저림이 생기면은 너무 걱정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와서 충분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수술적 치료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시간을 가지고 내시경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강의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몇 가지를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50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로마요님의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질문만 볼게요. 구로마요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혹시 목 디스크인데 증상이 없을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없을 수 있고요. 목협착증도 마찬가지고 후종인대 골화증과 같은 병도 증상이 없거나 매우 미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나 외상이 있었을 때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오시냐면은 순간적인 경우에 미끄러져서 다쳐서 눈길에서 그다음에 사지가 마비되거나 팔에 마비가 와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몸을 다루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완전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는 모자르는데 인지가 될 정도는 아닌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뭐 무거운 물건이다 아니면 어떤 가벼운 물건을 막 들어 올려서 위에 하는 걸 하다가 이 이렇게 어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있었는데 하다가 꽈당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미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하거나 신경학적 소실이 생겨갖고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이나 충격에 크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구론마요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 시간이 50분이 돼 가지고 다 대답을 못 해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이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못 하신 실시간에서의 질문은 댓글창에 남겨 주시면 제가 댓글을 통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